평생을 원망했던 당신이 어떻게 이 자리에?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버렸고 숨이 막혔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청담동의 고급 한정식당 송원. 눈부신 샹들리에 빛이 제 눈을 찔렀고 고급스러운 한정식 향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건너편 사돈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람만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그 사람만 있는 것처럼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그 사람의 숨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내려앉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심장이 멈춰버린 것 같았고 제 몸 전체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서 지금 당장 바닥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혀가 굳어버려서 침도 삼킬 수 없었고 목구멍까지 쓴맛이 차올라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건너편에서 풍기는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남자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제 옆에 앉은 딸 지은이의 가쁜 숨소리만 귓가에 울렸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손가락 하나하나가 경련하듯 움직였고 그 떨림이 팔을 타고 어깨까지 온몸으로 번져갔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에 제 떨리는 손의 그림자가 일렁이는 게 보였습니다. 옆방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어요. 이건 현실이 아니야. 악몽이야. 깨어나야 해. 저는 눈을 꼭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감았다 떠도 그 사람은 여전히 건너편 사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고급 수트를 차려입은 그 사람. 세월이 흘렀어도 알아볼 수 있는 그 얼굴.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목이 메어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 사람의 얼굴이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두근거림이 아니라 공포였어요.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제 인생 전체가 다시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섬뜩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딸 지은이도 느낀 것 같았어요. 지은이가 제 손을 더 세게 움켜쥐며 작은 소리로 숨을 헐떡였으니까요. 지은이의 손도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게 고스란히 제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평생 가슴에 묻어뒀던 비밀이 터져 나올 거라는 것을, 이 상견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 순간이 제 딸의 사랑마저 산산조각 낼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소중한 여러분의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6시 내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사는 62세 김영숙입니다. 오늘은 제 딸 지은이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33살이 된 지은이가 평생의 반려자를 만났다며 들떠서 이야기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 이번엔 정말 결혼할 것 같아.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면서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제 딸만큼은 저처럼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청담동 한정식당 송원에 상견례를 하러 왔습니다. 재혼한 남편과 함께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어요. 제 왼쪽에는 딸 지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33살의 지은이,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제 자랑스러운 딸. 대한민국 5대 로펌 안에 드는 대형 로펌에서 기업법률 전문 변호사로 일하는 제 딸이 지금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지은이도 알아본 거예요. 건너편에 앉은 그 사람을. 지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떡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지은이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재혼한 남편 동수 씨가 앉아 있었어요. 61살의 동수 씨, 힘들었던 제 인생에 다시금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그 사람. 동수 씨는 제 어깨를 가만히 토닥이며 괜찮다고, 진정하라고 말없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수 씨의 눈빛에도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동수 씨도 느낀 거예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건너편 사돈 자리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63세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고급 수트를 말끔하게 차려입고 여유롭게 앉아 있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제 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얼굴, 잊으려 애써도 잊을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평생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그 사람이 왜 오늘 제 딸의 상견례 자리에 사돈으로 앉아 있는 걸까요? 그 순간 식당 종업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을 따라 주었어요. 잔에 물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물을 마실 수조차 없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잔을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딸 지은이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건너편에서는 그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온갖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뒀던 그 시간들이, 잊으려 했었던 그 순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상황을 이해하려면 먼저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1995년 그 추운 겨울날로 제 인생이 산산조각 났던 그날, 3살 딸과 함께 차가운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던 그날로 말입니다. 그날 이후 30년 동안 저와 제 딸이 겪어야 했던 처절한 고통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차가운 공기가, 그날 흘렸던 눈물이, 그날의 절망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고통이 오늘 이 상견례 자리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평생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그 사람이 왜 제 딸의 상견례 자리에 사돈으로 앉아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30년 전 1995년 1월. 그때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서울 성북동 대저택. 그곳은 제게 집이 아니라 감옥이었어요. 아니, 감옥보다 더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제 남편이었던 민철 씨는 동아산업 외아들이었어요. 당시 중견기업이던 동아산업을 대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시아버지의 야망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야망을 이루려면 반드시 아들이 필요했어요. 대를 이을 손자, 회사를 물려받을 후계자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작고 예쁜 제 딸 지은이를, 세상에 태어나 첫 울음을 터뜨리던 그 아이를 안았을 때의 행복은 단 하루도 가지 못했어요.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서 실망이 역력히 보였으니까요. 결혼 3년 차, 저는 성북동 그 큰 저택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새벽 5시면 눈을 떴어요. 시댁 식구들이 기상하시기 전에 저택 구석구석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닦고 거실과 복도를 쓸고 화장실을 정리했어요. 차가운 걸레질을 하다 보면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고 겨울이면 동상이 걸렸습니다. 영수가, 이게 뭐야? 여기 먼지 그대로 있잖아. 제대로 안 하면 다시 해. 시어머니는 저를 부를 때마다 반말을 하셨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하인을 대하듯 무시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시댁 식구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마치면 어느새 오전 10시가 넘었어요. 그리고 또 점심 준비, 빨래, 청소. 밤이 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3살 지은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시댁에서의 식사 시간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거실 큰 상에서 식사를 하셨지만 저는 부엌 구석 작은 밥상에서 혼자 먹어야 했어요. 그것도 시댁 식구들이 다 드시고 난 후였습니다. 남은 반찬, 식은 밥, 김치찌개에 고기는 하나도 없었고 생선구이도 뼈만 남아 있었어요. 더 힘든 건 지은이였습니다. 민철 씨는 딸이 태어난 후 단 한 번도 지은이를 안아본 적이 없었어요.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도 아이가 아빠를 향해 2팔을 벌려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마치 지은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제 품에 안긴 지은이의 작은 몸이 떨렸고 저는 그런 아이를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이 아이까지 이렇게 상처받고 있다는 게.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남편 민철 씨였어요. 지은이를 낳은 후부터 민철 씨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야지 라고 중얼거리는 그 목소리가 밤마다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잦은 출장, 잦은 외박. 집에 돌아와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고 부부의 잠자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둘째를 낳아야 한다고 시댁에서는 재촉했지만 남편이 저를 피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민철 씨의 양복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쓰지 않는 달콤하고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칠 후 빨래를 하다가 민철 씨 양복 주머니에서 호텔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신라 호텔 스위트룸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증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 민철 씨는 전화가 오면 꼭 밖으로 나가서 받았어요. 한 번은 몰래 엿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민철 씨의 목소리는 제게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부드러운 톤이었어요. 누군가를, 어떤 여자를 달래는 듯한 그 목소리에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시댁에서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을 기다렸지만 민철 씨가 저를 피하니 임신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해갔고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대놓고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시댁에서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시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부르셨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민철 씨까지 모두 그곳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협의이혼 서류. 시아버지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2천만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고, 조용히 나가라고, 지은이는 데려가서 알아서 키우라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저를 내쫓는다는 건가요?
그것도 제 딸과 함께? 제가 애원했지만 시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3년이라는 기회를 줬는데 아들 하나 못 낳았으니 이제 나가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지은이 데려가서 잘 키우라고. 어차피 손녀는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민철 씨도 고개를 돌린 채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2주 후 그 집 운전기사가 저와 지은이를 차에 태웠습니다. 짐이라곤 작은 가방 2개뿐이었어요. 3살 지은이를 안고 차에 올랐을 때 시어머니가 현관 밖까지 나왔습니다. 영수가, 이제 우리는 가족이 아니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지은이한테도 우리 얘기는 절대 하지 말고 너희 모녀는 이제 남이야.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는 서울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말 한마디 없이 운전만 했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 풍경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은이가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거든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차가 섰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짐을 내려주고는 차갑게 뒤돌아섰어요. 차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1월의 차가운 바람이 제 뺨을 후려쳤고 작은 가방 2개를 든 채 3살 지은이를 안고선 제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대구행 버스표를 끊었어요. 갈 곳이라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고향 대구 달서구밖에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지은이가 깼어요. 배가 고팠는지 보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방 안에는 옷가지만 조금 있었고 먹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은이를 꼭 안고 토닥이며 조금만 참으라고 달랠 수밖에 없었어요. 대구에 도착해 작은 빌라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2천만 원 중 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남은 돈으로 간신히 생활을 시작했어요. 겨우 3평 남짓한 방, 낡은 벽지와 삐걱거리는 문, 전등을 켜자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찬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지은이를 재우고 혼자 앉아 있으니 세상에 저희 모녀 단둘뿐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시댁에서 일하던 식모 정혜 씨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쫓겨나던 날 정혜 씨는 다른 식구들 몰래 제 손을 꼭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힘내시라고, 꼭 잘 되실 거라고. 그 따뜻했던 손길이 지금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혜 씨에게 몰래 전화를 걸었어요. 시댁 식구들 모르게 조심스럽게. 대구에 자리 잡았다고 말하자 정혜 씨는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며 몸조리 잘하라고, 지은이 잘 키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목소리에 위로받았어요. 이 세상에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아직 한 명은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저녁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자 정혜 씨가 서 있었습니다. 영숙 씨. 정혜 씨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 민철 씨가 3달 전에 재혼했다고. 대기업 집안 따님과 성북동에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렸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 씨는 펑펑 울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민철 씨가 그렇게 원하시던 아들을 낳았다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제가 그 집에 있을 때부터 민철 씨는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고, 1년 넘게 외도를 하고 있었다고 정혜 씨는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가 없었다고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정혜 씨가 돌아간 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년 넘게 외도를 했다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시댁에서 구박받고 있을 때
새벽 5시에 일어나 차가운 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을 때, 아들 못 낳았다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그 시간 내내 민철 씨는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3살 지은이를 안고 부엌 구석에서 식은 밥을 먹고 있을 때, 민철 씨는 그 여자와 고급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제가 작은 방에서 지은이를 재우며 눈물을 삼키고 있을 때 민철 씨는 그 여자의 배에 아들을 심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대기업 집안 딸과의 정략 결혼, 회사 합병, 그리고 후계자 아들까지 저는 그저 방해물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자 바로 저를 버렸고 이혼 3개월 만에 재혼했으며 그로부터 6개월 만에 아들까지 낳았어요. 모든 것이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저 이용당하고 버려진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3살 지은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이는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아이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아들을 못 낳아서,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고통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저와 지은이를 기다리고 있는 더 처절한 가난과 배고픔을, 뼈를 깎는 듯한 서러움과 눈물의 날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언젠가 그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게 하겠다고. 그들이 우릴 무시하고 버렸지만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 다짐 하나만이 어둠 속에서 저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대구 달서구 작은 빌라, 겨우 3평 남짓한 작은 방 하나. 그곳에서 저와 지은이의 처절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2천만 원 위자료는 생각보다 빨리 바닥이 났어요.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내고 생활비로 조금씩 쓰다 보니 석 달도 채 안 돼서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서문시장 좌판에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다른 일을 할 만한 기술도 학력도 없었으니 할 수 있는 건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것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 매일 그 시간에 일어나 어둠 속에서 잠든 지은이를 보며 오늘도 버텨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도매시장에 가서 채소를 떼다가 좌판에 펼쳐놓고 팔았습니다. 배추, 무, 시금치, 상추를 신선한 걸로 골라야 손님들이 사가셨어요. 좌판에 앉아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싸게 드린다고, 신선하다고, 맛있다고 하루 종일 외쳐도 5만 원 벌기가 어려웠습니다. 10만 원이면 정말 많이 번 날이었어요. 그 돈으로 지은이 분유를 사고, 쌀을 조금 사고, 먹을 반찬들을 조금이라도 사야 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좌판에 앉아 있으면 손발이 얼어붙었고, 장갑을 끼면 채소를 다듬기 힘들어서 맨손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올랐고 동상이 걸렸습니다. 손끝 감각이 없어져서 채소를 집다가 놓치기도 했어요. 밤이 되면 손가락이 욱신거렸고 뜨거운 물에 담그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지은이 앞에서는 참아야 했어요. 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얇은 운동화를 신고 하루 종일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있으니 발가락이 시려서 감각이 사라졌어요. 집에 돌아와 양말을 벗으면 발가락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비비고 주물러도 감각이 쉽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고 고통의 세월은 조금씩 흘러갔어요. 저녁이 되면 팔다 남은 채소로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어요. 시든 배추, 무른 무, 색이 바랜 시금치로 찌개를 끓이면 지은이에게는 반찬을 더 얹어줬습니다. 김치도 계란 반쪽도 조금이라도 영양 있는 걸 더 주려고 애썼어요. 저는 된장국에 밥만 말아 먹었습니다. 국물에 밥알을 풀어
후루룩 넘기면 그게 하루의 저녁이었어요. 배가 고팠지만 지은이 앞에서는 웃어야 했습니다. 엄마는 배불러서 더 못 먹는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도매시장 가고 좌판에 앉아 채소 팔고 저녁에 시든 채소로 찌개 끓여 먹는 끝이 보이지 않는 날들이었어요.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은이가 7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입학을 앞둔 어느 날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다른 애들은 아빠가 있는데 나는 왜 아빠가 없어?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빠는 멀리 계신다고, 바쁘셔서 못 오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작은 얼굴에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지은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부터 공부에 두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은 보낼 형편이 안 돼서 지은이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 혼자 공부했어요. 작은 책상에 앉아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지은이를 보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도 보내주고 좋은 옷도 사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중학생이 되자 지은이는 놀라운 성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반에서 1등이었고 전교에서도 늘 3등 안에 들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저와 함께 시장에 나가 좌판 정리를 거들어주고 학교에 갔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와서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되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지은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좌판을 정리하고 집에 돌아와 지은이를 제 앞에 앉혔어요. 지은아, 엄마가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있어. 지은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말이야, 지은이 아빠는 멀리 계신 게 아니야. 엄마가 거짓말을 했어. 지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은이가 3살 때 우리는 서울에 살았어. 큰 저택에서 살았는데 거기는 아빠네 집이었어. 아빠는 회사 사장님 아들이었고 엄마는 며느리로 그 집에서 살았지.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지은이를 낳았거든. 그 집에서는 아들이 필요했는데 엄마가 딸을 낳았어. 그래서 엄마는 3년 동안 그 집에서 구박을 받았어. 새벽에 일어나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래도 시댁 식구들은 엄마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어.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3살이 되던 해 겨울, 아빠네 집에서 엄마를 내쫓았어. 이혼 서류와 2천만 원을 내밀며 조용히 나가라고 했지. 엄마는 3살 지은이를 안고 차가운 거리에 홀로 섰어. 갈 곳이라곤 대구밖에 없었지. 그게 7년 전 일이야.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알게 됐어. 아빠가 3달 만에 다른 여자와 재혼했다는 걸. 그 사람은 대기업 집안 딸이었대. 재혼하자마자 곧 아들이 태어났는데 계산을 해보니 이미 오래전부터 그 사람을 알고 지냈던 거야. 회사 일 때문이라며 자주 밤늦게 들어오던 게 다 그 때문이었고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지. 엄마는 그저 방해물이었을 뿐이었어. 엄마.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아빠는 지금 서울에서 잘 살고 있을 거야. 새 부인이랑 아들이랑. 우리 같은 건 기억도 못하겠지. 그 순간 지은이가 와락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아니, 울음이 아니라 오열이었습니다. 온몸을 떨며 소리내어 울었어요. 저도 지은이를 꼭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둘이서 울었어요. 7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숨겨왔던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지은이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나 법을 다루는 사람이 될 거야. 법으로 나쁜 사람들을 벌하고 엄마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이야. 나쁜 사람들은 꼭 벌받게 만들 거야. 꼭.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가 꼭 공부시켜줄게. 너가 훌륭한 법조인이 될 수 있게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줄게. 그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에 가겠다고요. 대구에서도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는 유명한 고등학교였습니다. 걱정했지만 지은이는 해냈어요. 기어코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지은이는 전교 1등이었어요. 하지만 여학생들의 시기와 질투가 심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울면서 집에 왔어요. 친구들이 놀렸다고, 엄마가 시장에서 채소 판다고, 가난한 게 뭐가 자랑이냐고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눈물을 닦고 다시 학교에 갔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하겠다고, 저 애들 코 납작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어요. 2008년 가을, 지은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해였습니다. 저는 시장 좌판을 접었어요. 나이가 들어 새벽 좌판 일이 너무 힘들어졌거든요. 작은 분식집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 분식집 사장님이 지금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남편 최동수 씨였습니다. 60살의 동수 씨는 5년 전 아내를 병으로 잃고 혼자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동수 씨에게는 20살인 대학생 아들 민성이가 있었습니다. 동수 씨는 말수가 적은 분이었지만 늘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힘든 일은 당신이 하시고 저에게는 쉬운 일만 시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할 때 동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잠깐 시간 내실 수 있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수 씨는 저를 대구 수성못으로 데려갔어요. 가을 저녁에 수성못은 고요했고 호숫가에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수면에 반짝였어요. 동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 씨, 저도 아내를 잃고 5년을 혼자 살았어요. 영숙 씨도 혼자 지은이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지 잘 알아요. 그동안 영숙 씨를 보면서 좋은 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면 어떨까요? 저도 아들 있고 영숙 씨도 예쁜 지은이가 있으니 함께 가족이 되면 서로 힘이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3년 만에 처음 듣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저는 이혼한 몸이고 딸까지 있다고, 제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수 씨는 괜찮다고, 당신도 아들 있으니 함께 가족 되면 된다고, 진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였습니다. 동수 씨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나훈아의 무시로. 달빛 아래 고이 잠든 그대 모습 바라보며 하루에도 무시로 그리워요. 어둠 속 수성 목가에서 들려오는 동수 씨의 떨리는 목소리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13년 동안 혼자 버텨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새벽 시장 좌판에서 얼어붙던 손, 지은이에게 반찬 더 주고 저는 된장국만 먹던 저녁들, 혼자 참아내던 외로움과 눈물. 그 모든 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직 제 인생에도 행복이 남아있다는 것을. 2009년 봄 저는 동수 씨와 재혼했습니다. 동수 씨의 아들 민성이는 20살이었어요.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민성이가 저를 받아들일까? 하지만 민성이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공손하게 대했고 고등학교 1학년인 지은이를 친동생처럼 다정하게 잘 챙겨줬습니다. 공부도 가르쳐주고 학교 일도 도와줬어요. 지은이도 민성 오빠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동수 씨와 함께 작은 분식집을 국밥집으로 바꿨습니다. 영숙이네 국밥. 서울 마포구에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14년 만에 저는 처음으로 안정된 삶을 찾았습니다. 지은이는 동수 씨 덕분에 경제적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지은이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저는 지은이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새벽 시장 좌판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엄마를 도우며 공부하던 그 아이가 친구들에게 가난하다고 놀림받으며 눈물 흘리던 그 아이가 대한민국 최고 대학의 법대에 당당히 들어간 겁니다. 행복했습니다. 14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진짜 행복이었어요.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것 같았고 이제 정말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은이는 훌륭한 법조인이 될 것이고 우리 가족은 계속 이렇게 평화롭게 살 거라고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다는 것을, 지은이의 성공이 우리를 다시 그 사람 앞으로 데려갈 거라는 것을, 그리고 지은이가 만나게 될 사랑이 우리 모녀에게 가장 잔인한 운명이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30년 전 그 사람이 저희를 버렸을 때보다 더 큰 고통이, 더 깊은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건 201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했어요. 로스쿨 입학 통지서를 받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은이가 국밥집으로 달려왔어요.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해냈어. 로스쿨 붙었어.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지은이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20년이었어요. 대구 달서구 작은 빌라에서 시작해 서문시장 좌판에서 손이 얼어붙도록 일하며 지은이 하나 잘 키우겠다고 버텨온 20년. 그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먼 길을 걸어온 거예요. 가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온갖 서름을 참아내며 자신이 꿈꿨던 목표를 하나씩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로스쿨 3년 동안 지은이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도서관으로 향했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줬어요. 국밥집에서 남은 고기를 조금 넣고 계란 하나를 더 넣어서 지은이 가방에 넣어줬습니다. 지은이는 그 도시락을 도서관에서 먹으며 공부했어요. 여기서도 지은이는 수석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지은이를 칭찬했고 동기들도 인정했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밤늦게까지 판례를 읽고 법조문을 외웠어요. 2018년 드디어 변호사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시험 전날 밤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너무 떨려. 잠이 안 와.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괜찮을 거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해왔으니 이번에도 잘할 거라고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보며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지은이가 잘 봤을까? 실수는 없었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합격 발표가 나던 날 오후 2시, 저는 국밥집 주방에서 떨리는 손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시계를 자꾸만 보게 되었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손에 든 그릇이 미끄러질 것 같아 꽉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 지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나 붙었어. 엄마, 나 변호사 됐어요. 그 순간 제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났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동수 씨가 달려와 제 어깨를 토닥이며 함께 울어줬습니다. 20년 전 추운 겨울날 대구 서문시장 좌판, 동상 걸린 손으로 채소를 다듬던 그 시절,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2019년 지은이는 대한민국 5대 로펌 안에 드는 대형 로펌 한성에 취업했습니다. 제 딸이 당당한 변호사가 된 거예요. 첫 월급을 받던 날 지은이가 국밥집으로 왔습니다. 하얀 봉투를 꺼내 저와 동수 씨에게 건넸어요. 엄마, 아빠, 이제 걱정 마세요. 내가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엄마가 나한테 해주신 것처럼 이제 내가 엄마한테 해드릴 거예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효녀로 자랐구나 싶었어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이, 그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2년이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로펌에서 기업법률 전문 변호사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대기업들의 복잡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며 실력을 쌓아갔고, 로펌 대표 변호사님도 지은이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지은이는 점점 바빠졌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국밥집에 들러 저와 동수 씨를 챙겼어요. 그리고 2024년 초 지은이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정말 큰 건 맡게 됐어. 지은이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큰 기업에서 우리 로펌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어요. 연간 계약금이 3억 원이래요. 그룹 회장님이 직접 나를 지목하셨고 젊은 변호사 중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나다고 하셨대요. 중견기업에서 최근 대기업으로 성장한 곳인데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엄마, 나 정말 열심히 잘해볼게요. 3억 원이라는 금액에 저는 놀랐습니다. 딸의 기쁜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기뻤어요.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스쳤습니다.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막연한 불안이었지만 딸의 기쁜 목소리에 그 느낌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2024년 3월 지은이는 동아산업의 법률 자문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부 문서들을 검토하고 각종 계약서를 분석하고 소송 자료들을 확인하는 일이었어요. 처음 일주일은 순조로웠습니다. 지은이는 매일 밤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하며 회사의 법률 리스크를 파악해 나갔어요. 하지만 2주일쯤 지났을 때 지은이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 관련 소송 자료를 검토하던 중 부당해고 건이 눈에 띄었어요. 처음엔 한두 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폴더를 열어보니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나왔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니 32건이나 되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했거나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를 오히려 문제 삼아 해고한 경우들이었어요. 지은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청업체 관련 서류도 검토했습니다. 대금 미지급 건이 47건이나 있었어요. 중소기업 하청업체들에게 약속한 대금을 몇 달씩 지연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은 경우들이었습니다. 일부 업체는 그로 인해 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산업재해 은폐 관련 서류였습니다. 폴더를 열어보니
비슷한 사건들이 16건이나 기록되어 있었어요. 현장 노동자들이 기계에 손가락이 잘리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지만 회사는 제대로 된 치료비조차 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문제 삼아 해고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서류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건 명백한 법률 위반이었습니다. 아니, 범죄였어요. 밤늦게 집에 돌아온 지은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비리를 밝혀야 할까? 아니면 의뢰인인 회사를 보호해야 할까? 법조인으로서의 윤리와 변호사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지은이는 깊은 고뇌에 빠졌어요. 그런 고민 속에서 일하던 어느 날 지은이는 법률자문 회의에서 동아산업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강준혁, 30살의 젊은 부사장이었어요. 회의 중에 준혁 씨가 지은이의 의견을 물었고 지은이는 전문가답게 명쾌하게 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준혁 씨가 말을 걸어왔어요. 법률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다며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업무상 만남이었어요. 하지만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준혁 씨는 생각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경영에 대한 확고한 비전이 있었고 노동자들의 권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지은이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런 비리가 있는 회사의 부사장이 이렇게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일 수 있을까? 그 후로 둘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업무 이야기를 하다가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고 주말에도 시간이 있냐고 물어왔어요. 지은이는 준혁 씨와 함께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33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2024년 5월 한강공원을 걷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준혁 씨가 지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 씨, 처음 뵀을 때부터 호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주 만나면서 그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법을 대하는 당신의 열정, 정의를 위해 타협하지 않는 당신의 신념,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모습, 모든 게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지은 씨 많이 사랑해요.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지은이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은이도 준혁 씨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33살의 지은이와 30살의 준혁 씨는 그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지은이가 집에 와서 말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어느 기업의 부사장인데 성격도 좋고 자상하다고, 정말 행복하다고 말이에요. 회사 이름이나 자세한 이야기는 관계가 좀 더 진전되면 그때 말해주겠다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제 딸이 드디어 사랑도 하고 행복을 찾았구나 싶었어요. 오랜 시간 공부만 하며 살아온 지은이가 이제 한 사람의 여자로서 사랑을 하는 모습이 예뻐 보였습니다. 2024년 7월 준혁 씨가 지은이에게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일본 규슈의 작은 온천 마을로 3박 4일 여행을 가자고요. 조용한 료칸에서 좀 쉬었다 오고 싶다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은이는 로펌에 처음으로 긴 휴가를 냈습니다. 일본 규슈의 작은 온천 마을은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전통 료칸은 운치가 있었고 노천 온천에서는 멀리 산들이 보였어요. 저녁이 되면 하늘에 별이 쏟아졌고 노천 온천에 몸을 담그고 앉아 별을 바라보며 둘은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결혼하면 어디에 살까? 아이는 몇 명 낳을까? 행복한 상상들을 나눴어요. 셋째 날 밤 료칸 방으로 돌아왔을 때 준혁 씨가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앉아 있으라고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안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어요.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반지가 달빛에 반짝였어요. 준혁 씨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 씨,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당신을 보고 밤에 잠들 때 당신 손을 잡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준혁 씨를 꼭 안았어요. 그날 밤 둘은 깊고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영원히 함께하기로 약속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고, 곧 상견례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자고 했어요. 지은이는 행복에 겨워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청혼받았다고, 곧 상견례할 거라고, 정말 행복하다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집에 가서 직접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제 딸이 드디어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되는구나. 이제 지은이도 평생 함께할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어요. 한국에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혁 씨가 지은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자리였습니다. 지은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준혁 씨를 따라 성북동으로 향했어요. 성북동 대저택. 차가 저택 앞에 멈췄을 때 지은이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왠지 낯설지 않은 풍경. 하지만 그 느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현관문을 들어서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고 안쪽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63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색빛 고급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오랜 세월 성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준혁 씨가 소개했습니다. 아버지, 제 여자친구 김진 변호사입니다. 남자가 따뜻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반갑습니다. 동화산업회장 강민철입니다. 김 변호사님, 우리 준혁이 잘 부탁드립니다. 지은이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제 가슴이 불안하게 떨렸는지, 그날 제가 느꼈던 막연한 불안이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지은이도 준혁 씨도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밝혀질 진실은 이 행복을 산산조각 낼 것이었어요. 지은이의 인생을, 저의 인생을, 그리고 준혁 씨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을 진실이었습니다. 30년 전 그 사람이 저희를 버렸을 때보다 더 잔인한 운명이, 더 처절한 이별이, 더 깊은 절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진실이 곧 드러날 것이었어요. 성북동 대저택, 넓은 거실에는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잘 가꿔진 정원이 보였습니다. 강민철 회장은 여유롭게 소파에 앉아 지은이를 맞이했어요. 준혁 씨가 차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간 사이 민철 회장이 지은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회사 법률 자문을 맡아줘서 고맙다는 인사였어요. 지은이의 실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칭찬했습니다. 지은이는 공손하게 감사하다고 답했어요. 민철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사 이야기, 미래 계획, 준혁과의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갔어요. 지은이는 예의 바르게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대화 중간중간 민철 회장의 질문이 조금씩 날카로워졌어요. 지은이의 집안 이야기를 물을 때,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물을 때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하는 듯한 시선이 스쳤어요. 국밥집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민철 회장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준혁 같은 아들이라면
어떤 집안 출신이든 괜찮다는 말을 했지만 그 말투에는 묘한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눈 후 지은이는 준혁 씨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손을 잡고 차에 올랐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누구와 대화를 나눴는지 그 사람이 30년 전 추운 겨울날 기사를 시켜 3살 자신과 엄마를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려주게 하고 냉정하게 돌아선 바로 그 사람인지,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며 엄마를 배신한 그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다정한 미소 뒤에 여전히 차갑게 사람을 계산하는 눈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운명은 이렇게 무섭고 잔인했습니다. 저녁 7시쯤 지은이가 국밥집으로 왔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고 눈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와 동수 씨는 손님들을 다 보내고 가게 문을 닫은 후였습니다. 지은이가 안으로 들어오며 저를 꼭 안았어요. 오늘 준혁 씨 부모님 뵙고 왔다며 신이 나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들인지, 집이 얼마나 멋진지, 아버님이 얼마나 온화하고 자상하신지. 지은이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지은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동수 씨도 옆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은 오늘 약속이 있어서 못 뵈었지만 다음에 정식 상견례 때 뵙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2주일 후 토요일 청담동의 고급 한정식당에서 상견례를 하기로 했다며 지은이는 행복해했어요. 제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지은이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준혁 아버님이 회사를 경영하신다고, 그게 바로 지은이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그 회사라고 했습니다. 동아산업이라는 이름이 지은이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동아산업? 그 이름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아니야, 설마.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중견기업에서 최근 대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지은이의 말이 들렸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혼란스러웠습니다. 연간 계약금이 3억 원이라는 말에 동수 씨가 감탄했지만 저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동아산업이라는 이름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동명이인일 수도, 다른 회사일 수도 있잖아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강민철 회장님이셔. 지은이의 대답이 떨어지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강민철, 그 이름, 30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그 이름. 귓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동수 씨가 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저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고 입술이 파랗게 질렸어요. 지은이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왜 그러냐고, 어디 아프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강민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 회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요? 지은이가 63살이라고 답했습니다. 63살. 그 사람이라면 지금 63살이에요. 손에 쥔 물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물잔을 내려놓고 지은이의 이야기를 더 들었어요. 지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준혁 씨가 말해주길 아버님이 오래전에 한번 결혼하셨다가 이혼하셨다고 했대요.
준혁 씨도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잘 모른다고, 아버님이 그 시절 이야기는 별로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동화산업, 강민철, 63살, 30년 전 이혼. 틀림없었어요. 바로 그 사람. 30년 전 저와 지은이를 버린 바로 그 사람.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이, 제 소중한 딸이 사랑하는 남자의 아버지가 바로 그 사람이라니. 우리를 버린 그 사람.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우리를 차가운 겨울거리에 내동댕이 친 그 사람. 운명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의자를 꽉 붙잡았습니다. 의자를 붙잡지 않으면 바닥에 쓰러질 것 같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지은이가 제 손을 잡으며 정말 괜찮냐고,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아 하고 불렀습니다. 지은이가 제 눈을 바라봤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엄마의 전남편이야. 너의 친아버지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은이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환하게 웃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뒷걸음질 쳤어요. 뭐라고 라는 말이 겨우 입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강민철, 동화산업, 63살, 30년 전 이혼. 모든 게 맞아떨어진다고, 그 사람이 맞다고 했어요. 지은이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하고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준혁 씨는 내 동생이라는 거냐고, 같은 아버지를 둔 이복남매라는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비명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울음이 아니었어요. 온몸을 떨며 쏟아내는 오열이었습니다. 저, 준혁 씨를 정말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근데 우리가 이복남매라고? 같은 아버지를 둔 남매라고? 지은이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도 지은이 옆에 주저앉아 안았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동수 씨도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안았어요. 셋이서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국밥집 안에는 울음소리만 가득했어요.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이 평생 한 번 만난 진실한 사랑이, 그토록 행복해하던 그 사랑이 이렇게 잔인한 운명이었다니. 30년 전 그 사람이 저희를 버렸을 때도 고통스러웠지만 지금 이 순간이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날 밤 우리는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은이는 방에서 밤새 울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끼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저도 거실에서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동수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 어떤 위로도 소용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어요. 저희도 밤새 울어서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용히 헤어져야 하냐고요.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너가 결정할 일이라고 했어요. 지은이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어젯밤 울며 무너지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결심한 사람의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회사에서 발견한 비리들도 있다고, 그 사람은 30년 전에도 지금도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수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 힘든 일이라고, 지은이도 상처받을 거라고요.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법조인이라고, 정의를 세우는 게 자신의 일이라고, 그리고 엄마가 받은 그 고통을, 자신이 받은 이 상처를 그냥 묻고 살 수는 없다고 했어요. 지은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상견례 갈 거야.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밝힐 거야. 저는 놀라서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이는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그 사람이 30년 전에 한 짓을,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비리들을, 그리고 준혁 씨와 자신의 관계를 모두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 앞에서, 준혁 씨 앞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겠다고요. 저는 지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강한 아이로 자랐구나 싶었어요. 30년 전 서문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며 지은이를 키울 때, 지은이가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울며 돌아올 때, 저는 언젠가 이 한을 풀 날이 올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은이가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 진실을 밝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2주일 후 토요일, 상견례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청담동 그 고급 한정식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3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폭로되고, 이복남매의 금단의 사랑이 밝혀지고, 회사의 비리가 드러날 것입니다. 준혁 씨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강민철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집안 사람들은 어떤 충격을 받을까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한 여자의 30년 한이, 한 딸의 처절한 복수가, 그리고 운명의 잔인한 장난이 모두 드러나는 그 순간, 그날은 모든 것이 바뀌는 날이 될 것입니다. 청담동 한정식당 송원. 토요일 오후 1시, 한정식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은은한 한국 전통 음악이 흐르고,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어요. 고급스러운 한옥 인테리어, 정갈하게 차려진 상차림, 은은한 차양.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곧 산산조각 날 것이었어요. 양가 가족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건너편에는 강민철 회장과 재혼 부인 한소희 씨, 그리고 딸의 남자친구 준혁이가 앉았고, 이쪽에는 저와 동수 씨, 지은이가 앉았어요. 상견례를 위한 완벽한 배치였죠. 한소희 씨가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다고, 지은이가 훌륭한 변호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앞으로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준혁이도 지은이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너편 사돈 자리에 앉은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강민철. 63살이 된 그 사람, 회색빛 고급 양복을 입고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려 애쓰는 그 사람과의 30년 만의 재회였어요. 하지만 제 눈을 마주치는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물잔을 꼭 쥐고 참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30년을 기다렸고 30년 동안 쌓인 한을 풀어낼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친 전 남편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계속 쳐다봤는데 낯익은 얼굴이지만 확신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사람을 많이 바꿔놓았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불안한 눈빛이 보였고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본능적 감각이 그를 경계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다며 제가 인사를 건넸을 때 저를 버렸던 전 남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김영숙. 그 이름이 그의 기억 한 구석을 건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듯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정갈한 한정식이 차례로 나왔지만 저는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건너편에서 저를 버렸던 전 남편이 계속 저를 훔쳐봤는데 뭔가 낯익지만 확신할 수 없다는 그러면서도 점점 불길한 예감이 커지는 표정이었어요. 동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았고 따뜻한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지은이도 제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이제 시작할 때라고 준비됐다고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한정식당 안에서는 크게 울렸고 한소희 씨의 말이 멈추며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제 목소리가 한정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저를 버렸던 전 남편이 저를 바라봤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죠? 30년 전 성북동 대저택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 아들 못 낳아서 쫓겨난 그 여자, 김영숙입니다. 그 순간 한정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를 버렸던 전 남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고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재혼 부인 한소희 씨가 저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고 준혁이도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1995년 1월 15일 추운 겨울날 그 사람이 저와 3살 딸을 기사를 시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려주게 하고 냉정하게 돌아섰던 일을 말했어요. 2천만 원 위자료와 함께 우리를 버렸던 그날을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대구 서문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았다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겨울에는 동상에 걸린 손으로 채소를 다듬었고 여름에는 더위에 쓰러질 것 같았지만 참았다고 딸 하나 제대로 키우기 위해 죽을 만큼 일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날 팔지 못한 채소들로 색이 바래 손님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채소들로 국을 끓여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이 앞에서는 배부르다며 웃었지만 사실은 너무 배가 고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날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 그 시간 동안 당신이라는 사람은 뭘 하고 있었냐고 물었어요. 대기업 집안 딸과 재혼해서 아들 낳고 회사 키우며 편안하게 살았겠죠라고요. 저를 버렸던 전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혼한 부인 한소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라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못한 채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때 지은이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강지은입니다. 30년 전 당신이 길바닥에 버린 그 3살 아기, 당신의 딸입니다. 남자친구 준혁이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한동안 보다가 다시 지은이를 봤어요. 입술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준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지만 고개를 떨구고 있는 전 남편의 모습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지은이가 준혁이를 바라봤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혁 씨,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둔 이복남매예요. 이게 우리의 비참한 인연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준혁 씨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고 온몸이 떨렸어요. 한소희 씨가 비명처럼 소리를 질렀지만 저를 버렸던 전 남편은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딸이 30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에 매달렸고 학원 한 번 못 가본 채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혼자 공부했다고 말했어요. 중학교 때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 좌판을 도와주고 학교에 갔으며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에게 놀림받았지만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대 수석 합격, 로스쿨 수석 졸업, 변호사 시험 합격, 대한민국 5대 로펌 변호사가 된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우리를 버린 후 30년 동안의 결과라고, 당신 덕분이 아니라 당신을 이기기 위해 제 딸이 스스로 이뤄낸 것이라고 말했어요. 한정식당 안은 죽음같이 고요했습니다. 저를 버렸던 전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재혼 부인 한소희 씨는 울먹이며 여보를 불렀지만 그는 반응하지 못했어요. 준혁이는 멍한 얼굴로 지은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지은이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정적을 깼고 저를 버렸던 전 남편이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회장님, 제가 당신 회사의 법률 자문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서류들이 그 증거입니다. 지은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은이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어요. 노동자 부당해고건 32건,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산업재해를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한 기록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건 47건, 중소기업 하청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여러 업체가 부도 위기에 몰린 사실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산업재해 은폐건 16건이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이 기계의 손가락이 잘리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지만 회사는 제대로 된 치료비도 주지 않고 오히려 해고했던 기록들. 지은이가 서류를 테이블에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자료가 검찰에 넘어가면 회장님과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횡령, 배임, 근로기준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까지 회장님의 사회적 이미지는 물론 법적 처벌이 따를 것이고 동아산업은 끝장입니다. 과거의 악행과 기업의 비리, 두 가지 폭탄이 동시에 터진 순간 저를 버렸던 전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한소희 씨가 울부짖었습니다. 여보라고 부르며 당신 정말 그런 일을 했느냐고, 전처와 딸을 버렸느냐고, 자신과 사귀면서 바람을 핀 거였느냐고, 회사에서 불법까지 저질렀느냐고 물었어요. 한소희 씨는 이 모든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저를 버렸던 전 남편이 이미 협의 이혼을 원활하게 했다고만 알고 재혼한 거였어요. 딸의 남자친구 준혁이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은이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누나였다는 사실, 이복남매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당신에게 할 말은 다 했어요. 30년 동안 쌓인 한, 30년 동안 흘린 눈물 다 쏟아냈습니다. 지은아, 가자. 지은이도 일어섰고 동수 씨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우리 셋은 한정식당을 나가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를 버렸던 전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왔고 한소희 씨가 여보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를 버렸던 전 남편은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지며 식탁에 얼굴을 박았고 그릇들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준혁이가 아버지라고 외치며 달려가 쓰러진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한정식당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종업원들이 달려왔으며 다른 손님들도 놀라 일어섰어요. 누군가 119를 불렀고 한소희 씨는 울부짖으며 저를 버렸던 전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를 버렸던 전 남편은 의식을 잃은 채 준혁이 품에 안겨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비밀이 30년 동안 저질렀던 악행이 한꺼번에 폭로되는 충격이 그를 무너뜨린 겁니다.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라고 불렀지만 저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고 한정식당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한정식당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라탔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구급차와 마주쳤어요. 들것에 실린 저를 버렸던 전 남편의 모습이 잠깐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의식을 잃은 채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았고 지은이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으며 동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엄마, 내가 사람을 죽인 건 아니겠지?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지은아. 우리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30년 동안 저질렀던 일들, 그 죗값을 지금 받고 있는 거야. 하지만 제 마음도 불안했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고 저를 버렸던 전 남편이 쓰러지는 모습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고 지은이는 방에서 나와 제 옆에 앉았으며 동수 씨도 함께 앉아 우리를 안아줬어요. 복수를 했지만 가슴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의 한이 풀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안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딸의 남자친구 준혁이의 이름이 떠 있었고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얼마나 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줄지,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어떤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우리를 이끌어갈지 말입니다. 상견례에서의 폭로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모든 것이 뒤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8시 지은이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딸의 남자친구 준혁이었어요. 지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준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울먹이는 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혼수 상태라고 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24시간 내에 깨어나지 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준혁이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라고 말했지만 자신은 너무 혼란스럽다고 지은이와 자신이 이복남매였다는 것도 아버지가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도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은 지은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꼭 안아줬어요. 괜찮다고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제 마음도 불안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쾌했어요.
30년 동안 저와 지은이를 버리고 편안하게 살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쓰러졌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죽기라도 하면 어쩌나 내가 사람을 죽인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동수 씨가 제 어깨를 안으며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그 사람이 30년 동안 저질렀던 죄값을 받고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병원에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준혁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고 가봐야 할 것 같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보라고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어요. 일요일 오후 지은이가 강남 삼성병원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특유의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각종 기계음이 삐삐 울려댔어요. 저를 버렸던 전 남편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라앉은 호흡, 생명을 유지하는 기계들의 소리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준혁이와 한소희 씨가 침대 옆에서 기도하듯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를 본 준혁이가 눈물을 흘렸고 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한소희 씨도 지은이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한소희 씨도 충격이 컸을 거예요. 바로 그때 저를 버렸던 전 남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한소희 씨가 여보라고 소리치며 침대로 달려갔고 전 남편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준혁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전 남편 강민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은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입술이 떨렸고 지은아라는 말이 겨우 나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의사가 달려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지만 왼쪽 몸이 완전히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다고, 말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태라고, 큰 수술과 긴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화요일 아침 준혁이가 지은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지은이 어머니를 뵙고 싶다고 직접 찾아가서 무릎 꿇고 참회하고 싶다고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생사의 경계를 오가면서 많은 걸 깨달으셨다고, 30년 전 일을, 그동안의 삶을, 회사에서 저지른 모든 일을 후회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요. 지은이는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가게로 오겠다고, 참회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만나기로 각오했어요. 화요일 오후 3시 마포구 영숙이네 국밥집 앞에 검은색 밴이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휠체어가 천천히 내려왔어요. 저를 버렸던 전 남편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준혁이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밥집 문 앞에 서 있었고 지은이와 동수 씨가 제 옆에 있었어요. 전 남편 강민철 회장이 우리를 봤습니다. 그 모습은 처참했어요. 63살의 나이에 생사를 오간 후 돌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뺨은 푹 꺼졌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으며 피부는 죽은 사람처럼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왼쪽이 완전히 마비되어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입 한쪽도 살짝 처져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사람, 저승사자의 손을 겨우 뿌리치고 돌아온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에 오만하고 차가웠던 눈빛은 사라지고 처절한 참회의 눈물만이 고여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버렸던 전 남편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내렸습니다. 준혁이가 놀라며 아버지를 말렸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휠체어에서 일어났어요. 마비된 왼쪽 다리를 질질 끌며 국밥집 앞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둔탁한 소리가 났고 그는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했지만 그대로 무릎을 꿇은 채 있었어요. 영숙 씨,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를 버렸던 전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다고 30년 전 당신들을 버린 것, 그동안 당신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지 못한 것,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한 것 모두 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했어요. 용서해달라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를 버렸던 전 남편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통곡했습니다. 국밥집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멈춰 섰어요. 한때 대기업 회장이었던 사람이 길바닥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마비된 몸을 이끌고 휠체어에서 내려와 무릎 꿇은 그 모습은 처절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30년을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저를 버렸던 사람이 무릎 꿇고 참회하는 모습, 가슴속 깊이 박혀있던 한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용서는 아직 할 수 없었어요. 일어나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가세요. 당신이 무릎 꿇는다고 30년의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당신이 참회한다고 제 딸이 흘린 눈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당신이 저승 문턱까지 갔다 왔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저를 버렸던 전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그래도 자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용서는 더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정말 변했는지, 그걸 보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밥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뒤에서 저를 버렸던 전 남편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년의 한이 한순간에 풀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참회를 본 순간 가슴속 무거운 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저를 따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수 씨가 문을 닫았고 밖에서는 준혁이가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였어요. 지은이가 전화를 받았는데 준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나자고, 마지막으로 얘기 좀 하자고, 우리 사랑이 정말 이렇게 끝나야 하는지 얘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지은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울면서 답했습니다. 만나겠다고, 마지막으로 만나겠다고요. 전화를 끊은 지은이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안아줬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이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것도 이복남매라는 잔인한 운명 때문에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내일 지은이와 준혁이는 마지막으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건 피할 수 없는 잔인한 운명이었어요. 수요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 라운지. 창밖으로는 남산 타워가 보였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지은이와 준혁이가 마주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헤어져야 하냐고, 다른 방법은 없느냐고 물었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복남매라고, 같은 아버지를 둔 남매라고,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고 말을 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안다고, 하지만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자신의 마음은 진심이었다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지은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자신도 준혁이를 정말 사랑했다고, 지금도 사랑한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 30년 전 그 아버지의 잘못인데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다고 울먹였어요. 호텔 라운지에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펑펑 울었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이것이 마지막이었으니까요. 지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준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가웠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준혁이를 바라봤어요. 준혁 씨, 우리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그때는 꼭 만나요. 그때는 이복남매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남자와 여자로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해요. 약속해요. 준혁이가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약속할게요, 지은 씨. 다음 생에는 꼭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어요. 그때는 아무도 우릴 갈라놓지 못하게 행복하게 살아요.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현생에서는 함께할 수 없지만 다음 생을 기약하는 처절한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준혁 씨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요, 지은 씨. 평생 가슴에 담고 살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다가 마지막으로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안고 있었어요. 서로의 온기를, 서로의 숨소리를, 서로의 심장 소리를 기억하려는 듯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을 맞췄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떨리는 입술로,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서로를 놓을 수 없었어요. 서로의 체온을, 이 순간을 평생 가슴에 간직하기 위한 마지막 키스였습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돌아보지 않고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준혁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지은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사랑했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인연, 이복남매라는 잔인한 운명이 갈라놓은 두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30년 전 잘못의 대가를 아무 죄 없는 두 사람이 치르고 있었어요. 다음 생을 기약하며 눈물로 이별한 겁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이가 급하게 회장직을 맡아 동화산업을 운영하게 되었고 젊은 나이에 회사를 이끌게 된 준혁이는 아버지가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바로잡기 시작했어요. 부당하게 해고했던 노동자들을 찾아가 복직시키고 보상했으며 하청업체들의 밀린 대금을 모두 지급했고 산업재해 피해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사죄하고 보상했습니다. 준혁이는 아버지의 죄를 대신 갚아나가고 있었어요. 회사의 모든 비리를 싹 고쳐나가며 깨끗한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지은이가 가끔 전해주는 소식이었어요. 저를 버렸던 전 남편은 지금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 누워 있습니다. 심장마비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졌고 왼쪽 몸이 완전히 마비되어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었어요. 말도 거의 할 수 없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매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삶을 후회하고 있다고 해요.
한때 대기업 회장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요양원 침대에서 처절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30년 전 저와 지은이를 버렸던 대가였어요. 자랑스러운 제 딸 지은이에게는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국밥집으로 와서 밝은 얼굴로 말했어요. 미국 유학을 가게 됐다고, 로펌에서 하버드 법학 박사 과정을 지원해 준다고, 3년 동안 공부하고 오겠다고요.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지은이가 말했어요. 미국 가서 다 잊을 거라고, 새로운 시작을 할 거라고요. 지은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의 한을 내려놓는 미소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다짐이 담긴 미소였어요. 제 딸이 이렇게 당당하고 강하게 자라줘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지은이는 한 달 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사랑을 찾기 위해서요. 인천공항에서 지은이를 배웅하며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제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이렇게 당당하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동수 씨와 함께 마포구 영숙인의 국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국밥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30년 전 그날 차가운 길바닥에 버려졌던 제가 3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평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당당한 변호사가 되었고, 저는 믿을 수 있는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복수도 했고 한도 풀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가끔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30년 전 그 추운 겨울날, 만약 제가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지은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견뎠고 딸 하나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62세의 나이에 평온한 삶을 되찾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국밥을 끓이는 일이 힘들지만 이 평범한 일상이 너무 소중합니다. 동수 씨와 함께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손님들의 고맙다는 인사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요. 인생은 참 묘합니다. 30년 전 저를 버렸던 사람은 지금 요양원 침대에 누워 처절한 노년을 보내고 있고, 버림받았던 저는 이렇게 평온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악한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걸, 그리고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복을 받는다는 걸 이제는 믿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용기 있게 진실을 마주하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제 인생이 증명했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이별을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걸 지은이와 준혁이가 보여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걸 저와 제 딸이 증명했습니다. 오늘도 6시 내 사연,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보내주시는 따뜻한 응원이 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혹시 과거의 상처를 용기 있게 마주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경험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신 이야기 또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으신 순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힘과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